막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다짜고짜 와서 그냥 막 막말을 했어요. 쌍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아니죠. 그냥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의 뭐 내 얼굴에 침 뱉은 거와 똑같은 그런 똑같은 느낌이죠. 거죠. 네, 그런 모욕감 앞에서 누가 네, 이렇게 네.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삥긋 웃어줘요. 그냥 아 예. 그럼 진짜 열받겠다. 동의심이다. 이 막말은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예. 그런데 막말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어가 프리 스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는 거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좀 더 자유로웠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막말이 다시 한번 또 뜨고 있죠. 예,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있죠.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딱.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두 번, 세 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막말은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고,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지 않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어 왔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bullshit. 우리말로 개소리.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늘 밝은 사람들, 속을 모르겠는 사람, 늘 웃고. 근데 이런 분들도 누군가에겐 사실 의외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늘 밝은 모습만 나한테 보여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죠. 사실 허세 많이 부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내 친구가 야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서 피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내가 남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걸 너무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유형이요, 진짜 위험한 게 과로사가 쉬워요. 모든 과로사하는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과로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다는 시그널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 어렸을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못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참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느낄까요? 온에서 오는 생존 신호예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힘들다. 이런 모든 시그널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화냈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눈금 자체가 발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 아니야는 참으로 아이를 그쪽 전체의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억누르게 만들면서 하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말인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정을 안 보여야만 나는 오히려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 쪽, 뭐 서비스업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누르고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되죠. 이걸 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사람을 탈진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자아고갈 실험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다 춤출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그걸 시켜놨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 것 같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 이유를 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심하면 이게 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우울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한 가면이랑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허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게 나오지 않겠구나
안 보여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부모님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네, 부고를. 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는 힘든 모습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도 똑같이 힘든 일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단단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깝고 친한 사이라면 보일 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난 괜찮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나 아니면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안 불편한 척, 자기 혼자 괜찮은 척. 이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늘 나랑 있을 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평가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상처를 받았는데 강의평가 때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색출하고 싶은데 자기 외모 신체 콤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짧은 다리, 그다음에 큰 머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저희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때 저만 보면 야 짤다리라고 하면서 짧은 다리 친구 같다라고 놀리던 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짤다리라고 막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려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야 짧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게. 한국 유도가 왜 이기는 줄 알아 임마? 안 넘어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오히려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대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유난히 고농담을 많이 했던 그 친구는 전혀 악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유난히 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서는 내가 약점 보이기가 싫고 내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패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항상 밝은 게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자기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말싸움 딱 붙어서 싸우기 딱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전 처음에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많이 지칠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밝을 수 있을 때에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령 좋은 사람.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아는 거. 이걸 메타 정서라고 하죠. 메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쁨에 민감한 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화에 민감한 날 사람들한테 거리 두고, 그리고 우울에 민감한 날 혼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메타 정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굳이. 바로 싸우죠.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칼부림 났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서 의절했네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인식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걸 봅니다. 항상 밝은 사람들을요, 위선적이다 라고만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